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논술과 철학 강의 1편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자, 66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그 남북 전쟁까지 다뤘었고 네.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 진짜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 많이 다뤄지는 인물이에요. 예, 네. 중요하죠. 공과가 정말 나뉘는 사람인데 네.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죠. 네. 1963년 10월 13일 제5대 대통령 선거 이제 이틀 앞둔 긴장된 순간 4.19로 탄생한 민주당 세력과 5.16 쿠데타로 이를 무너뜨린 공화당 세력 간의 한판 대결이 있었다. 박정희가 여당의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범민간 세력의 대표로서 출마했다. 1949년 2월 13일 군법회의에서 박정희 씨에게 무기 언도라고 이렇게 폭로를 하였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스크래치를 낸 게 아니고 자신한테 화를 입게 했어요. 윤보선 씨에게. 60, 70년대 박정희 그 치세 기간 동안 그 정권 기간 동안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 군주와 같은 인물이었다. 박정희가 진짜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절대 군주의 권력에. 첫 번째가 잘 살아보세. 두 번째는 빨갱이는 안 돼. 반공을 국시, 국가의 시대 상황으로 만들었고 철저한 이념 무장과 효율적 경제화를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맞아. 근데 공산주의가 소멸되면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이고 경제 발전이란 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원칙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때 먹혀 들어갔다. 확실한 건 사실적으로 군대 조직에 침투된 남로당의 주요 고위 간부였다는 사실, 박정희 씨가요. 그리고 소위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연루되어 사형 구형의 무기징역의 언도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 남로당은 남조선 노동당인데 이제 공산주의 남한의 공산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요 간부였었던 게 박정희 씨였고 이게 4.3 사건으로 인해서 구연대가 투입되고 여수 순천에 있었던 14연대의 부대들에게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인들을 탄압하라, 죽여라라고 했는데 맞아, 4.3. 14연대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에 항쟁을 했어요. 항명을 했죠. 그 인원 중에 한 명이 박정희 씨였고 이건 잘한 거죠. 이건 잘한 거예요. 4.3 사건에 그 제주도민들을 살해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래서 이때 무기징역을 언도받았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윤보선의 이런 폭로가 오히려 역전되게 만드는 패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패로 끝났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 씨에 대한 생애가 나오는데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에서 태어났다. 근데 구미 보통학교를 다녔고 대구 사범학교 제4기생으로 입학했다. 엘리트였던 거죠? 엘리트였대요. 네. 당시에 사범학교라는 거는 우리 조선 백성들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효율적으로 교육시키는 집단인데 이 황국 신민이라는 거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가 된 백성들을 의미한대요. 구미 보통학교에서 대구 사범 입학이 된 거는 박정희가 최초였다. 맞아. 그리고 그 대구 사범 졸업을 하고 교사로 발령을 받아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20살 때. 근데 그러다가 돌연 만주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이유가 나오죠 여기. 아니 나폴레옹을 좋아했대요. 나폴레옹 좋아하신 분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정말. 아니, 전쟁 영웅이니까. 네. 나폴레옹 진짜 영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겠다. 학살자일 수도 있고. 되게 나폴레옹 나중에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주를 간다 해도 독립군에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황국 신민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박정희 씨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그는 만주 신징 육군 군관학교에 타카키 마사오라는 창씨 개명을 하여 창씨 개명도 했대요. 1940년 4월 4일 날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고백한 게 긴 칼을 차고 싶어서 만주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주 신징 라라툰에서 2년 과정의 수석으로 졸업, 그리고 일본 육사 유학생대에 편입을 했다. 여기 또 나오죠.
졸업했는데 어떤 강연까지 했냐면 대동아 공영권을 확립하는 성전에서 사쿠라 꽃잎처럼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이걸 박정희가 실제 어전 강연에서 하고 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의 그 정당들의 정체성이 왜 자꾸 이렇게 이념 대립이 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친일파잖아요, 이건. 정말 친일파죠, 이거는. 네. 44년 4월에 일본 육사 유학대생으로 그 유학생대로 3등으로 졸업을 하고 44년 7월 1일 날 드디어 임관을 합니다. 황군 육군 소위로 만주군에 배치가 돼요. 일본 군인이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이 타카키 마사오 군의 시간은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해방이 되었거든요. 군인으로서의 1차 좌절이었다. 20대 때 타카키 마사오 군은 그냥 충직한 한국 시민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해방 후 근 1년 동안 화북 지역에서 국민당 군대의 포로 생활을 했었고요. 46년 5월 6일 날 미국 수송선 LST를 타고 천진을 떠나 5월 8일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향의 친지들은 교사 자리를 박차고 일본 군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졸지에 또 실직당했다는 거에서 냉대한 시선을 보냈다. 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48년에 수립이 됐죠. 8월 15일. 이 당시에는 국군이란 게 없죠. 그래서 미군정 하에 임시적 군사단체만 있었는데 이게 바로 46년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된 겁니다. 참 아프게도 우리나라의 경찰의 뿌리는 친일 경찰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친일 경찰. 이거는 뭐 사실인 거니까. 조선경비대 이름을 한 것은 이제 여기에 간부 양성들을 숙성 과정으로 만든 건데 2-3개월 훈련을 받은 후 바로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당연히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의 좀 빠릿빠릿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사관학교 2기생은 대개 일본 군인으로서 항일 운동을 탄압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군인이 됐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시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군사 단체. 근데 분명 말하지만 여운형 선생님을 필두로 한 건국준비위원회와 그리고 분명히 그때 인민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민위원회 전국적으로 있었다는데. 근데 이렇게 미국이 조금만 우리나라 사정에 밝았어도 만약에. 근데 이제 박정희 씨는 총 5형제 막내였는데 셋째 형 박상휘 씨의 상이 어려서부터 아주 큰 존경하면서 따랐던 인물이다. 아주 훌륭하셨나 봐요. 예. 인품과 훈도가 컸다라고 하고 좌익 운동가였어요. 민족주의자였고 동아일보에 지국장을 보내기도 했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 박정희 씨가 이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미군정으로 인해서 그 여러 많은 파업 문제도 생기고 식량난이 생기면서 이런 대구 지역에 대구 항쟁이 있었어요. 10월 대구 민중항쟁이 있었는데 박상희 씨,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 네. 대구 민중항쟁이 터지자 구미 경찰서로 달려가 오히려 잘 아는 그들이 걱정되어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외부에서 온 경찰이 그를 쏴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씨는 이때 당시에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또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억울한 죽음. 그렇죠. 참 슬픈 사건이에요. 근데 그 형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대요. 그 조선경비사관학교 입학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6년 소위로 임관, 47년 대위로 승진, 48년 소령으로 진급. 진짜 진급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빨리.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당신 그랬나 봐요. 이게 뭐 2병, 1병 병장 가는 것보다 빠른 것 같아요. 아마 저쪽에 좀 인력 풀도 없었을 거고 좀 얘 괜찮다 싶으면 빨리빨리 그냥 진급시켰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당시에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때 당시에 박정희 씨는 남로당원이었다라는 거죠. 남로당 조직원이라는 경력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고요. 공산당원이었던 거고요. 좌파 혁명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일본 군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혐오감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이런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남로당 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환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박상희 씨, 그러니까 박정희 씨의 형의 주변인들이 또 남로당 군조직 담당 부서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스카웃으로 하기에 또 쉬웠다고 합니다. 접선에 의해서 포섭되었다. 그렇죠. 49년 3월 5일, 그러니까 6.25 1년 전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과 회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쌩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남조선의 군대를 침투하고 있는가, 남조선 군대에 우리 사람들을 넣었냐 말이야. 근데 박헌영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스탈린이 그래 맞아 지금 노출시킬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이건 다 거짓말인 게 이미 남로당의 군부내 조직은 다 노출이 돼버렸어요. 남쪽에서. 그리고 그 남쪽 군부 내의 공산당 조직을 괴멸시키는 인물은 바로 놀랍게도 박정희 씨였습니다. 다 부은 거죠. 네. 혼자 살아남은 거죠. 맞아요. 다 불어가지고 동료들은 다 죽었고. 인생이 이분은 참 파란만장해. 재밌어요. 박정희 파란만장해. 근데 박헌영이라는 사람도 남로당 그 이제 그 대표인데 48년에 제가 알기로 월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다 알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 박정희가 변절하게 됐었던 이 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여순항명 사건, 즉 여수순천 반란 사건 1948년에 있었던 사건과 근데 이 여순항명 사건은 4.3 제주 민주항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4.3 민중항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 또 서북청년단이 나오죠. 아, 참. 제주도는 그때 민중항쟁이 왜 일어났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제주도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었던 동네라고 합니다. 예. 네, 왜냐면 이제 오사카와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서 교류도 많이 했고, 그 갔었던 오사카의 노동자들이 그 일본의 사회운동가들과 친해지면서 많은 그 혁명적 불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꽤 많았던 것도 사실이래요. 그리고 발전도 많이 되어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제가 이건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잠깐만 그냥 빨리 그 4.3 사건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45년에 분명히 만들었는데 이 미군정이 이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대를 인민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이 미군은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해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45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일어나고 그 46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일어나고 47년에 유엔 총회가 일어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48년에 유엔 소총회로 인해서 남한의 단독 선거를 하라라는 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47년에 이미 유엔 총회 때 북한과 소련이 반대했대요. 왜냐면 인구 비례했을 때 남북한 선거가 북한이 불리하다라는 걸 표명을 했대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가 유리하니까 남한 선거 하자, 단독 선거 하자. 근데 이때 남한 선거를 하는 거는 지식인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이러면 전쟁 난다. 이게 원래 그때 당시엔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었으니까. 한 민족이었는데 남한만 선거하겠다는 건 북한을 제외하고 여기 서로 따로 이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때 이미 분단이 된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제 4.3 사건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남한 단독 선거와 배경이 좀 있습니다. 46년에 제주군을 전라남도 제주군에서 제주도로 승격을 해요. 근데 이때 제주도인들이 미군정에 엄청나게 그 재정 악취를 당합니다. 미군정이 엄청나게 뜯어가요. 왜냐면 군이었을 때는 전라남도에 파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적당했는데 도가 되니까 도의 개념으로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분노한 상태. 그 제주도인들. 근데 그 제주의 친일 경찰들이 또 미군정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분노한 상태. 근데 1947년에 3.1절 기념식이 있었어요. 관덕정에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3.1절 행사를 했는데 제주 경찰들이 이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 행사하지 말라고. 분명히 무력 진압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이 했었고 그러다가 말을 탄 경찰이 6살짜리 아이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실수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이 항의를 해요. 근데 사과하지 않고 자꾸 모르쇠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100몇십 명의 그 제주도민들이 그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폭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사과하라고 따졌는데 그럴 수 있지.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그
제주도민들을 향해 발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6명이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근데 그 6명 사망한 시체 흔적을 보니까 모두 뒤에 등에서 앞쪽으로 쏘였던, 즉 도망가는 도중에 쏘였던 야. 흔적들이었고, 이 6명 중에 한 명은 갓난 아이를 안고 있었던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초등학생 한 사람. 이건 경찰이 전적으로 잘못했네. 그래서 당시 제주도 도지사랑 공무원 경찰들이 모두 비판을 했다 했고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서 경찰의 대다수 제주도인들이 그 자기가 이제 사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응원 경찰이라고 해서 이 미군정의 그 친일 경찰들을 제주도로 또 등용을 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주도에 대한 연민도 없어. 아까 그 사람들은 그나마 제주도인들이었는데 인들이었는데 이젠 진짜 그것도 없어.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서북 청년단이 끼게 돼요. 서북 청년단 이 사람들 되게 무섭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원래 깡패죠. 깡패 건데 우리가 야인 시대에서 봤었던 시라소니, 이화룡 이런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이었거든요. 서북 청년단이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그 탄압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라면서요. 네, 건달 집단이고요. 그 4.19 때도 고려대학교 학생 린치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려대 학생들을 갑자기 두드려 팬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서북 청년단이 했었던 사건이고 참 마음이 아프죠. 진짜 무섭다. 근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요. 무섭다. 그 서북 청년단들이 경찰 역할을 하게 돼요. 건달들이. 근데 건달복 입고 다니면서 죽창을 들고 다녔대요. 죽창. 그래서 제주 남자들에게 싸움을 걸었대요. 와, 진짜 나랑 싸우자 해서 이렇게 막 폭행을 하고 예쁜 여성분들이 있으면은 윤간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상식적으로 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집단인데 우리나라 같은 국민인데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4.3 단독 선거를 소집하게 된 걸 접하게 됐고 제주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군정에 불만이 있었고 확실한 건 제주도에 사회주의자가 꽤 많았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민위원회가 아직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민위원회 아까 말했었던 그 조직이요. 무장대로 봉기합니다. 그래서 미군 그 미소 양군 철수를 조장하면서 김달삼이라는 무장대 리더가 나와서 350명이 봉기를 들고 부대를 나누어서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이 습격 중에 경찰의 그 가족분들도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빌미로 하여 이승만 정권과 당시 미국의 그 군정이 함께 합작해서 그 제주도로 파견을 보내죠. 구현대를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350명. 아까 말했던 공산주의자들을 죽이려면 350명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요. 원래대로요. 빨갱이를 잡는 거면.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죽었던 인원이 최소 3만 명입니다. 최소 통계치가. 350명만 잡으면 되는데 3만 명을 죽였다. 무고한 노약자만 3,000명이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 그냥 무자비한 학살, 이거 제노사이드 아니고 학살이죠. 정말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양민 학살이잖아 이건. 국가가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죽였죠. 5.18도 그렇고. 그렇죠. 4.3도 그렇고. 정말 아니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어. 아무튼 이게 그냥 4.3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이고 이걸 알면 여순 항명 사건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구연대에 추가 그 투입을 하기 위해서 여수 주둔에 있었던 14연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민들을 탄압하라. 근데 이걸 반란을 일으켰고 여기서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1만 명의 양민 희생자가 나타났고 여습 절반이 소실되었다. 14연대 이 사람들은 좀 양심적이었던 거죠. 만에 출동했으면 제주도민들을 학살해야 되는데 그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족 상잔을 하느니 항명을 하겠다. 내가 그 명령을 불복종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 탄압해버리고 죽이고. 근데 이제 뭐 그 좌익계 성향들의 14연대 요원들이 많았는데 군부의 좌익 세력 침투 공작원으로 일을 했었었는데 14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혁명의 용군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48년에 제주도에 1개 대대를 파견하는 출동 명령이 하달되자 항명을 선택했다 뭐 이런 거고요. 이로 인해서 남한군의 엄청난 공산당 조직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아주 악랄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게.
이거를 철저히 이용을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포되게 됩니다. 이걸 그 여순 토벌 사령부로 갔다가 육군사관학교로 돌아왔는데 48년에 남로당 가입 등의 죄목으로 군 수사당국에 체포가 돼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때 사실 죽음의 예정이었대요. 고문은 심하게 당했대요. 네. 그런데 당시에 그 박정희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백선엽 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분. 얼마 전까지 난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백선엽 이런 이분이 6번 정보국장이었대요 당시. 네. 그만큼 파워가 있었던 거죠. 박정희 씨의 멘토죠. 그러니까 이제 백선엽 장군에게 목숨을 구걸했고 군조직 내 좌익 세포들의 상세한 명단을 모두 제공해서 같은 조직의 동료들의 죽음을 대가로 그는 목숨을 건졌다. 아무튼 다 넘어가서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박정희의 배신과 변절과 전향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 그러니까 박정희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원칙을 바꿔가는 지혜를 터득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온갖 모순과 아이러니로 얽혀버린 한국의 20세기를 생존해가는 한 인간의 가장 평범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박정희는 그렇게 평범한 만큼 비범했다. 야, 평범한 만큼 비범했다. 박정희란 이 인물만 봐도 한국의 좀 역사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렇죠. 항상 변절하고 배신하고 전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근데 이게 6.25 전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6.25가 박정희를 살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6.25 때 48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왔고 백선엽을 통해서 잘 보였기 때문에 그 무급 문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박정희의 공산당 전력을 과거를 완전히 탈탈 털어버리자라고 되어서 6.25 직후 소령 50년에는 인천 상륙작전에 날 땐 중령 10월 25일에는 구사단 참모장 1년 뒤에는 대령 53년에는 준장 55년에는 제5사단 사단장. 이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진짜. 순식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박정희는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엄청 좋은 거죠. 운도 좋았어.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남한 쿠데타가 옛날에 남로당 쿠데타던가 있었을 때 되게 희망적으로 봤을 텐데 이렇게 변절할 줄 몰랐던 거죠. 북한 이제 김일성은 이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5.16을 통해서 정권을 이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저 박정희라는 사람은 예전에 남로당 활동도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랑 소통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죠. 황태성이라는 그 좀 친분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맞습니다. 결국 황태성도 이제 죽죠 여기서. 뭉정도 역사가 참. 근데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황태성이라는 인물은 박상희 씨의 친구, 그러니까 박정희 씨 형의 친구인데 황태성을 죽인다는 거는 자신의 형 박상희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지. 자신의 형 박상희를 죽인다는 거는 곧 나의 과거를 죽이는 거고 나의 과거를 죽였다는 것은 북한과의 모든 인연을 단호히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황태성은 그렇게 죽었고요. 맞아. 박정희는 이 계기로 이제 그 항일 이제 친일에서 이제 반공주의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또 86조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황태성이 이제 임지강 넘어서 서울에 잠입한 이후에 그 역사들은 기술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단지 우리가 너무도 우리 자신의 역사에 관해 무지하다는 사실만 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근현대사에 관해서는 체계적 인식이 거부되었고 사실의 기술이 금기시되었고 이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유보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폐되었고 왜곡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시대에 근현대사에 관한 연구가 철저히 통제되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20세기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대통령 박정희의 이야기가 안 걸릴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거. 맞아요. 지금마저도 이해관계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참 다 죽어야 이제 좀 겨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뭐. 아무튼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반공에
반공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88조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남한 정치사의 출발은 애초부터 민중의 지지 기반이 없었고 자신의 주체적인 사상 기반도 없었고 한국의 내재적 사정이 무지스럽고 냉전 체제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 기반으로서 그 1차적 생명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끊임없는 전복의 위험에 직면했고 사회는 무능과 부패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만 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처음부터가 좀 비극이었던 거죠. 맞아. 그리고 90쪽에도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요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줄을 치셨네요. 그러니까 군대란 무엇이냐? 진짜 군대 중요한 건데. 군대란 민족 국가의 그 보위를 위해서 보전,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타 민족과의 영예로운 전쟁을 수행할 때만 그 존재의 의의를 얻는 조직이다. 원래 그렇거든요,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거죠. 맞아. 평화 시에도 군대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민족을 위해 얼마나 영예로운 전쟁을 하면서 싸웠냐 하는 그 도덕성을 확보할 때 가능한 것이다. 맞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전쟁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그러한 존재 이유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부도덕한 동족 상잔의 비극일 뿐이었다. 맞아. 따라서 당시 군대가 부패하고 정군 운동이 힘을 얻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중심에 박정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도덕성, 정당성을 이제 좀 갖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일제 치하 지나고 나서 군대가 어쨌든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남북 전쟁. 그러니까 동족을 형제를 죽인 거야. 서로 총뿌리를 겨눈 거예요. 아니 같은 민족을 군대가 죽였으니 거기다가 이제 200만 명이라는 양민학살까지 저질렀잖아요. 또 군대가 거기다가 4.3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다 군대가 자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정당성을 이 도덕성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항상 국민들을 억압하고 죽였기 때문에 타 민족 뭐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를 쳤으면 몰라. 그럼 좀 봐줄 수는 있는데 같은 민족 그러니까 이게 군대의 정의라는 게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집단이 오히려 시민을 쳐 죽이고 있으니 이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청산이 될 수 없는 마음이 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래서 어떤 형은 그 형은 경찰을 되게 싫어해요. 경찰만 봐도 진절이 왜냐면 예전에 경찰이 그런 군부 독재 시절에 위에 이제 명령을 받고 사람들 막 잡아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찰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형은 경찰만 봐도 진절이 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 안 그런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 기억들 공부를 했으니까 경찰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그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몽둥이로 때려잡았으니. 민중의 몽둥이. 네, 그랬으니까. 민중을 향한 몽둥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 스승도 항상 그거를 좀 한탄했었어요. 군대라는 게 경찰이라는 게 국민을 쳐죽인 역사밖에 없으니 이 정당성이 이게 있겠냐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군대가 그랬다니까요. 정말 막 그러니까 항일의 그 역사를 단절시킨 순간부터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까지 어떤 외부 세력과 전쟁을 한 건 없고 거의 대부분은 국민과 전쟁. 국민을 때려 잡았던 그러니까 정권의 그 수족이 된 거죠. 참. 경찰도 친일 세력들이 경찰이 됐대잖아요. 그럼 이게 정당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경찰도 군대도. 맞습니다. 아무리 좋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경찰과 군대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를 알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정희란 인물의 좀 종합평 정도가 그의 생은 끊임없는 변절과 변신의 여로였다. 그렇지. 그 여로의 종착역은 궁정동 안가의 총성이었다. 난 괜찮아.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찾아온 것을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이게 그 김재규 씨가 했었던 사태죠.
이제 박정희가 죽어가는 모습을 거의 고대하고 있던 그 박정희가 죽어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예, 그 자살에 가까운 죽음이었다. 어느 인간이든 박정희같이 변절의 영역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죽음을 멀리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죽음을 미화할 가치는 없다. 그렇다고 그의 무덤에 침을 뱉을 가치도 없다.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민족이 현대사를 이해한 미래의 여러분들의 몫이다. 최소한 나 도올은 이 책의 독자들이 박정희와 같은 가련한 독재자의 생애를 되풀이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또 이런 얘기가 박정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박정희의 생애의 최후 1단이 우리의 논술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그 삶의 폭력성이다. 정당화할 수 없죠. 왜 그토록 처절하게 야당 지도자들이나 시인, 사상가, 민중 지도자들을 탄압했으며 재벌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들의 횡포를 조장했으며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같은 양심적 지식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끔찍한 조작 사건을 계속 일으켜야 했는가? 그것은 대의를 위한 전향이 아니라 절대 권력의 무의미한 존속을 위한 타성적 발악에 불과했다. 일말의 대화나 타협이나 양보나 합리적 소통도 없이 자신의 권세의 유지를 위하여 그 권세에 도전하는 모든 인간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박정희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법질서든가 모든 권력도 이러한 하수인이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후한 이후에 모든 정치계가 다 그냥 권력에 눈이 멀었던 군부의 이제 패자들의 승냥이들의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패권을 잡게 된 대표 주자가 또 5.18 광주 민주항쟁을 일으켰던 전두환이죠.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전두환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박정희 씨의 아들임을 자처했습니다. 그에게 배운 것을 사용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스리고자 하는 민중들을 총검으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이고 겁을 다스려야 된다는 가치관이었다. 그래서 인구 73만 도시 광주에 세계 공수여단 10개 대대와 24단을 합쳐 2만 명이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무장 병력이 파견되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광주에 일반 그 시민들을 잡겠다고 2만 명의 군대를 투입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군대가 이걸 명령을 하고. 근데 이 5월 21일 오후 1시에 이때 전부터 이미 엄청난 그 사태들이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애국가가 방송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다 태극기를 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맞아. 그때 당시 그 시민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 때 갑자기 공수대원들이 발포를 해버린 거예요. 사격이 1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들로 가득했었던 거리에 정막만 자리 잡았고 죽은 이들과 부상자들의 신음소리만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무기도 안 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군대가 총을 쏴서 죽인다? 이건 지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난리가 날걸요 아마 전 세계에 보도가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엔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언론 통제하고. 그렇죠. 뭐 그땐 카메라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그래서 이 순간 최소한 54명 이상이 죽고 500명 이상 총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광주가 그 혁명 콤뮌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민군을 조직하고 맞서 싸웠었죠. 5월 26일 마지막 전투조를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 외곽에 봉쇄선을 펼치고 있었던 24단 전병력의 중심으로 포위한 공격 개시선을 이동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했었고 광주시와 전남이 이런 사이에 전화를 두절했고 곧이어 시내 전화선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히 최후의 항전을 기다리고 있었던 항쟁 지도부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때 처량하고 가냘픈 두 여학생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슬픈 정적을 깨고 방송 차량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엄군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이 마지막 항쟁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어떻게든 맞서 싸워보겠다고, 이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가 지나면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런 안온한 환경에서 차분하게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아, 알아야 한다. 당신들의 이 안온한 환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 피멍으로 이룩한 공든탑인가. 이거 진짜 이거는 이때 당시에 그 교수 생활을 했었을 때 도올 선생님께서 80년대만 해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디를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있네. 산자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고통 없이 어찌 보듬고 나가랴. 피.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교문을 나섰던 예뻤던 여학생들의 젖가슴을 살기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공수부대 대원이 M16의 차검한 총검으로 두부 자르듯 도려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사뿐만이 아니고 역사적 현실입니다. 이것이 20세기 우리 역사를 내재하는 폭력의 문제입니다. 맞아. 이것이 바로 4반세기 전, 몇십 년 전의 우리 현실이었고, 대체 전두환 군부 독재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인권이란 게 대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학적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 여기도 한번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이게 80년대 민주항쟁이란 바로 이러한 폭력에 멍든 가슴들의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다. 이 땅, 이 나라, 이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국민을 찌르고 죽이고 겁주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전두환 군부 독재의 행동을 과연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대하여 우리는 복잡한 철학적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존권이다. 생존권이란 이해하기 아주 쉬운 것이다. 그냥 멀쩡한 몸으로 길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자유, 내 몸에 부당하게 상처가 안 날 수 있는 자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스타일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것이다.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것의 자유도 없었다는 거죠. 진짜 저도 풍문으로 들은 얘기가 80년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잖아요. 잡아가가지고 잡혀갔다 나오면 뭐 병신이 된다든지 바보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얼마 전 일이에요. 80년 진짜 얼마 전이 몇십 년 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박근혜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그때 당시 군 지휘부인가 어쨌든 논의를 했대잖아요. 실제 저 탱크를 계엄령 그죠 그거 들었죠. 이제 소름이 이 사태가 재현될 뻔했어요. 군부 독재 다시 갈 뻔했어요.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근데 그것이 이 정도밖에 이슈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역사를 무지하게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건 제 그냥 소신 발언인데 근현대사의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너무 무지하게 가르치고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요. 진짜. 내용들 빨리 끝내고 저희 그냥 서평을 하죠. 예, 여기 또 그래서 그냥 논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백족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과연 논술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폭력에는 오직 저항이 있을 뿐이며
행동과 실천이 있을 뿐이다. 내가 80년대 대한민국에서 논술을 가르쳐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학생들이여 붓을 놓고 거리로 뛰어나가라. 싸우라.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 소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실제 그때는 뭐 그랬죠. 저도 만약에 80년대에 살았으면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뭐 체류탄 나와도 거리로 나가서 투쟁 이제 막 구호 외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땐 그게 맞는 거였어요. 예. 그때 살았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합리적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대화를 합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그래서 7, 80년대 우리나라의 이 지적 흐름이 2000년대까지 지금 2020년까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주먹 다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는데 우리의 그냥 근대적 형법과 민법 질서가 정착되어 있다는 증명하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선거로 합리적 소통의 가능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맞아요. 이제 정책 대결이나 미디어 토론을 통해서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고충, 이것이 논술 세대, 논술 의식이다. 그치. 그래서 논술이란 궁극적으로 뭐냐, 모든 이데올로기의 권위나 억압을 무화시키는 것, 폭력을 제거하는 것, 우리 사회의 합리적 소통을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적 장치로 고안된 것. 맞아. 그래서 나는 이 교육을 하게 된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당면한 논술이란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고사, 이 정도로 의미하는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논술고사를 치르는 과정과 똑같이 어렵고 구차스럽고 인내심을 요한다. 이제 나는 그래서 이 다음 파트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논술고사를 잘 치르기 위한 몇몇 가지 작은 팁을 좀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저희의 오늘의 페이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있던 그 공동체에서 그 스승이 이제 대학 시절부터 다짐을 한 게 있대요. 5.18 해마다 5월이면은 5월 18일이 되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새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광주로 역사 기행을 보내자. 그래서 매년 역사 기행을 갔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역사 기행을 간 적이 있어요. 몇 박 며칠로 갔었는데 그때 이런 5.18을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한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2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그때 5.18을 예전에 그냥 역사 책에서만 외웠지 이 정도로 실제 5.18 현장에 있었던 그 시민의 증언도 듣고 그 당시 현장에도 가봤었어요. 시청이라든지 가보고 또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되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 저는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역사 기행을 가가지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실제 역사 현장에 가는 거. 지금 이제 윤님도 어떻게 보면 잘 됐는 게 제주도로 이제 좀 휴가 네, 맞아요.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4.3 한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반성하게 되는 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논했지만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일반인이에요. 그 중학교 때도 성적이 평균 정말 바닥이었지만 국사만큼은 완전 상위권일 정도로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반성하게 된 게 내가 역사를 그때 잘했다는 거는 조선사를 잘 아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나 무지하구나. 솔직히 그때 당시에 역사를 잘한다는 게 그냥 암기를 잘한다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냥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대체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역사가 뭐냐. 근데 그 현상을 이거는 또 제 개인 소견이니까 반대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의 정치권이던가 이 정치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각자 그 당의 당원들이 있는 거고 그 무당층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의 민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당마다 갖고 있는 이념과 정체성이 있고 맞아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자꾸 이 단순한 문제들을 부정하지 못할까들을 전 가끔 보게 돼요. 이거는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과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나의 지금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진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 패단이던가 정치적 빈곤 현상이 생기는 거는 근대 이 역사, 근대 현대의 정치 역사던가 그런 거를 모르는 것에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 훌륭한 역사들이지만 다른 것도 저는 적어도 이 현대사 근대사는 필수. 네, 정말 필수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각자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이런 역사를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걸 알아야 또 더 이상 역사라는 게 반복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다. 신채호 선생님께서 네. 이거 신채호 선생님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제가 5.18 맞다. 광주기행에서 제가 또 혹시 그 철학자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그분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30년 거의 30년 주기로 민중이 봉기를 했대요. 권력에 맞서서 예를 들어서 그 동학 농민 운동이 몇 년도 일어났죠? 1800 후반. 네. 1800년 후반에 일어났잖아요. 80년 근처일 거예요. 네. 1880년이라 치면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로 한 30년 정도 흐르면 1919년에 3.1 운동이 일제 대항에서 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맞아요. 민중 봉기죠. 1919년 다음에 48년에 아까 했었던 이런 뭐 여순이던가 그렇죠. 제주 4.3 사건도 있고 4.3 사건 또 일어났었죠. 네. 그 다음에 87년 또 민중항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분이 예언했던 게 당시에 제가 2000년 초반이었어요. 2010년 초반이었어요. 87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후로 30년이면 한 2017년 2016년 정도에 대규모 민중 봉기가 왜냐 30년 주기니까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2016년에 대규모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촛불 때문에 박근혜가 하야했잖아요. 이제 탄핵을 당했죠. 딱 2016년이에요. 30년 주기로. 이게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그런 맥락을 보면 제 예상으로는 그분의 예상을 가져와서 2046년, 2047년 정도에 대규모 민중 봉기, 촛불 혁명 이런 게 일어난다. 그때도 이런 독재나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항상 우리 민족은 일제든 조선 왕조든 어떤 군부 독재든 아니면 박근혜처럼 이게 좀 불합리한 그런 거든 항상 권력에 저항이 왔다.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강하게 저항했던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권력에 제일 두려워해야 할 거는 우리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논술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필수인 것 같고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첫째 대목으로 이렇게 잘 이야기해본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항상 이것도 저희 이제 마무리 좀 짧게 하면 그거예요. 뭐냐면 80년대에는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라는 절대적인 악처럼 보이는 뭔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어요. 그럼 투쟁하고 나와서 시위하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한 게 2010년 이렇게 2020년 오면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이게 더 애매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불이한 게 있는데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요즘 사람들은 또 시위 이런 거에 되게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잖아요. 인식이 색깔 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예전에 80년대는 시위하면 다 정당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맞서 싸워야 할 대상도 불분명하고 시위 자체도 좀 애매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저희의 아젠더가 필요하죠. 자신의 이념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훌륭한 책이에요. 실제로 요즘에도 너무 폭력이 서로 간의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비방하고 그런 게 수위가 장난 아니잖아요. 서로 죽일 듯이.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게 폭력의 역사가 20세기든 그 드러나는 폭력의 역사였다면 지금은 좀 말로, 언어로, 댓글로 이런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통을 하기를 바라고요. 진짜 중요하죠. 저희는 다음 주로 네. 다음 주는 다 읽어오면 될까요? 아, 예, 그렇죠. 네, 네. 둘째 대목 105페이지에서부터 셋째 대목 260한 5페이지 정도까지 맞습니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여러분들 모두 책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읽어보세요. 네, 저희가 내용을 그냥 발췌할 뿐이니까 네. 직접 이 생명력, 활력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